자신의 가능성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 성장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하고 자기 인식을 높여야 하며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몸을 움직여야 한다. 또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영혼도 살찌우기 위해 고심해야 한다. 하루 5분, 그날의 일과를 되돌아보라. 하루 10분,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라. 하루 15분, 마음속의 꿈을 재확인하라. 인생에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대 자신의 속도로 가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계속하라.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지은이 존 맥스웰, 옮기니 김고명, 발행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30년간 500만 리더들의 삶을 바꾼 기적의 성장 프로젝트,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세계 최고의 리더십 구루라 칭송받는 존 맥스웰이 500만 명이 넘는 리더들을 교육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생애 끝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5가지 성장 불변의 법칙을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저자는 열심히 일한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듯 어른이 된다고 내적인 성장까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충고하며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고달플 때 잠시 주저앉아 마음을 가독이고 다시금 일어나 나아가도록 만드는 힘, 성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나아갈 방향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막막한 독자들에게 내면에 잠든 잠재력과 가능성의 거인을 깨울 수 있는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좀 더 멋지게 만들 의무가 있다.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 꿈, 목표, 포부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나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성장과 잠재력 발현을 가로막는 잘못된 신념이 한두 개쯤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성장 의도를 가로막는 8가지의 그릇된 생각을 살펴보자. 1. 추측의 장벽.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어릴 때는 몸이 쑥쑥 성장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키가 자라고 힘이 세지며 새로운 것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은 물론 난관도 잘 이겨낸다. 아마 정신적, 영적, 정서적 성장도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세월이 가면 저절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만화 피너츠에서 찰리 브라운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인생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아. 그냥 지내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거야. 하지만 그냥 지내면 더 나아지지 않는다. 성장하려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턴은 살다 보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때가 온다고 말했다. 우연히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장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면 우리는 자신의 성장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지 않는다. 몽테뉴의 말을 빌리자면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2. 지식의 장벽.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커트와의 대화 이후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에게는 지금 성장 계획이 있습니까? 그 답을 구한 사람에게 배우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장 계획이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하나같이 성장 계획이 없었다. 성장 방법을 모르기는 그들이나 나나 매 한 가지였다. 디자이너이자 예술가,
컨설턴트로 일하는 로레타 스테이플스가 즐겨하는 말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면 세상도 명확하게 응답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았다. 나는 새로 제안받은 자리에 꼭 맞는 사람, 내가 세운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다만 그 방법을 모를 뿐이었다. 많은 사람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나서야 무언가를 깨닫는다. 역경을 겪으며 혼쭐이 나야만 교훈을 얻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때 변화는 좋은 쪽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얻은 교훈은 집중하거나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차라리 의도적으로 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낫다. 자신이 도달해야 하거나 도달하고 싶은 성장 지점을 정하고 무엇을 배울지 선택한 다음 스스로 정한 속도와 원칙에 맞춰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3. 시간의 장벽.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어린 시절 아버지께 자주 들은 수수께끼가 하나 있다. 통나무 위에 개구리 5마리가 앉아 있었어. 그중 4마리가 뛰어내리기로 마음먹었어. 그러면 남은 개구리는 몇 마리일까? 처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1마리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5마리야. 왜냐고? 마음 먹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지. 아버지는 그 점을 자주 일깨워 주었다. 미국의 정치인 프랭크 클라크는 모든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실천했다면 세상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업적들이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의도성 체감의 법칙에 걸려들고 만다. 의도성 체감의 법칙이란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룰수록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교육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내일을 위한 삶은 언제나 실현에서 하루 먼 삶이다 라고 잘라 말했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일단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아직도 성장 의도가 없다면 오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첫 발을 내딛자.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몇 개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기쁨은 딱 거기까지다. 성장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된다. 반대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성장을 지속하면서 끊임없이 다음은 뭐지? 하고 물을 수 있다. 4. 실수의 장벽. 실수하면 어쩌지? 성장은 혼란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자신에게 답이 없음을 인정해야 할 때나 실수하지 않으려 했음에도 실수했을 때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그런 상황을 반길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성장의 길에 들어서려면 그 정도 인생 수업료는 내야 하는 법이다. 예전에 로버트 슐러의 문장을 읽은 적이 있다. 만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시도해 보겠는가? 나는 이 말에서 무리일 듯한 일에 도전할 힘을 얻었고 또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라는 책을 썼다. 출판사에서 첫 증정본을 받자마자 속지에 슐러 박사에게 전하는 말을 쓰고 그를 직접 찾아가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에 감사했다. 그날 함께 찍은 사진이 지금도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 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의 말을 떠올린다. 성장하고 싶다면 실수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저술가 워런 베니스 교수는 실수는 실천의 또 다른 방법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의도를 가지고 성장하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실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실수할 때마다 그것을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5. 완벽의 장벽. 시작하기 전에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 해. 완벽의 장벽은 실수의 장벽과 비슷하다. 이는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일단 최상의 방법부터 찾으려는 자세다. 커트를 통해 성장 계획의 개념을 알게 된 나는 최상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앞뒤가 바뀌어 있었다. 최상의 방법은 일단 시작해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는 밤에 자동차를 타고 낯선 도로를 달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운전하기 전에 전체 경로를 볼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운전을 하면서 차츰 길을 알아가는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나아가야만 길이 조금씩 드러나기 때문이다. 즉, 길을 더 보고 싶으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6. 영감의 장벽. 그럴 기분이 아니야. 몇 년 전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한참 동안 기다린 적이 있다. 대기 환자가 어찌나 많은지 기다리는 동안 하려고 가져간 일을 끝내고 나서도 한참이나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서 의학지를 뒤적이다 다음의 글을 발견했다. 동기와 관성에 대한 좋은 사례였다. 일단 한번 해봐. 휴, 우리는 거의 날마다 한숨 소리를 듣는다. 나 역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당뇨병 교육가들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건강에 도움이 될 바른 습관을 기르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못해 한숨을 쉰다. 동기란 번개처럼 번쩍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부여하거나 억지로 주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동기는 함정이다. 아예 동기를 생각하지 말자. 일단 한번 해보는 거다. 운동, 체중 감량, 혈당 검사 등 뭐든 시작해보자. 일단 시작하고 나면 비로소 동기가 생기면서 지속하기가 쉬워진다. 동기는 사랑과 행복 같은 부산물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 슬그머니 다가와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한 방을 날린다. 심리학자 제롬 브루너는 기분이 행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행동이 기분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동하자. 무엇이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금 당장 하자. 7. 비교의 장벽.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낫잖아.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하루는 다른 리더 3명을 만나 아이디어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훌륭한 리더들을 만나 대인 관계를 넓히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처음에는 기가 팍 죽었다. 서로 생각을 나누다 보니 누가 봐도 내가 끼어들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까닭이다. 그들은 나보다 6배쯤 큰 조직을 운영했고 아이디어도 양과 질 모두 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나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심정으로 안간 힘을 썼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용기도 얻었다.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 모임에서 아주 많은 것을 배웠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 배울 게 생긴다. 8. 기대의 장벽. 이것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한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순식간에 성장해서 힘들이지 않고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음은 스스로 운을 만들어내는 공식이다. 준비 플러스 자세 플러스 기회 플러스 행동은 운. 언제나 처음 단계는 준비다. 유감스럽게도 준비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자. 짐 론의 말처럼 하룻밤에 목적지를 바꿀 수는 없어도 방향은 바꿀 수 있다. 목표에 도달해 잠재력을 발현하고 싶다면 성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주의한다. 사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 당신이 어떤 식으로 자신과 대화하는지 생각해보자. 자신을 격려하는가 아니면 비난하는가? 자신과의 대화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부정적이면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자기 자신과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대화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양육 과정에 그 뿌리가 있다.
기업가이자 저술가인 존 아사라프와 머레이 스미스는 해답이라는 책에서 아이가 성장기에 듣는 부정적인 말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17살이 될 때까지 아니, 넌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평균 15만 번 듣는다. 그래, 넌 할 수 있어는 약 5천 번이다. 부정과 긍정의 비율이 무려 30대 1이다. 이런 까닭에 난 할 수 없어 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산 같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셈이다. 조네타 맥스웨인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기까지 30년이 걸린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꾸려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의 생각, 말, 믿음에 대한 책임도 크다. 이미 이런저런 인생 문제로 골치 아프지 않은가? 그런데 왜 날마다 자신과의 부정적인 대화로 의욕을 떨어뜨려 문제를 키우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줄 알아야 한다. 일을 잘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신을 칭찬하자. 계획대로 실천했다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자. 실수를 하면 자신의 결점을 일일이 들춰내지 말고 자신이 성장의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그것을 계기로 다음에는 더 잘하게 되리라고 믿자.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사회 초년생 시절 나는 우리 조직에 속한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과를 보여주는 연차 보고서가 언제 나오나 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다가 우편물이 오면 재빨리 봉투를 열어 내가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발전했는지 살펴보았다. 그렇게 5년쯤 지나자 그 해로움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보통은 둘 중 하나다. 상대가 자신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해서 풀이 죽거나 반대로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오만해지는 것이다. 그 어느 쪽도 유익하지 않으며 성장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 쓸데없이 주의만 산만해진다. 우리가 비교해야 할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다. 다시 말해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다. 어제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날이 쌓이고 쌓이면 훗날 뒤를 돌아보면서 몇 주, 몇 달, 몇 년 전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하며 많이 발전했음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제약하는 편견을 넘어선다. 나는 제프 맥넬리의 연재 만화 슈를 매우 좋아한다.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슈가 야구 경기에 투수로 나서게 되었다. 마운드에서 작전 회의를 하며 포수가 말한다. 너 자신을 믿고 커브를 던져. 그러자 슈가 볼멘 소리로 말한다. 말이야 쉽지. 나 자신을 믿으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렇다. 그들은 자신이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믿는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이다. 기업가 찰스 슈왑은 자신이 할 일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네타 맥스웨인도 30년 넘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을 억압하던 편견을 바꾸면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 잭 캠필드는 자신의 책 성공 원리에서 자기 제한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다음의 4단계를 통해 편견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바꾸고 싶은 편견을 밝힌다. 그 편견이 자신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알아낸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지 정한다. 그런 모습, 행동,
감정을 성취할 수 있다고 단언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용기를 주는 인생 역전 선언문을 작성한다. 정말 훌륭한 제안이다. 캔필드의 제안대로 인생 역전 선언문을 작성해 날마다 읽자. 앞길을 가로막는 편견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지금 잠시 멈춰도 인생이 더디 가는 것은 아니다. 잠시 멈춤의 힘. 예전에 코카콜라 광고에 나온 상쾌한 이 순간이라는 카피를 기억하는가? 성장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잠깐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상쾌함을 되찾는 순간이 온다. 잠깐 멈추는 법을 배우면 성장이 따라올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되돌아보기의 법칙이다. 살면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은 성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준다. 1. 되돌아보면 경험이 지혜로 발전한다.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사람들은 경험을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전문가에 따르면 처음으로 그런 말을 기록한 사람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로 그는 내랑기에 경험은 모든 것의 스승이라고 썼다. 나는 감히 그의 말에 반대한다.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 아니다. 최고의 스승은 바로 평가를 거친 경험이다. 카이사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 자신이 인생을 되돌아보고 인생에 관해 글을 쓰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은 다짜고짜 시험부터 치르게 한 뒤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어려운 스승이라는 말도 있다. 맞는 말이다. 단 시간을 내서 경험을 되돌아보는 사람에게만 그렇다. 되돌아보지 않으면 시험만 치르고 가르침은 영영 못 받는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날마다 수많은 경험을 하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데 이는 잠깐 멈춰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잠깐 멈추는 여유는 그만큼 중요하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던 시기에 마차용 채찍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다. 그 회사는 생산 공정을 개선해 뛰어난 품질의 채찍을 만들어냈고 계속해서 개선을 거듭했다. 같은 업계에 따라올 회사가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가 시장에 등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나라의 도로에서 마차 대신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결국 승승장구하던 말채찍 회사는 문을 닫고 말았다. 만약 그 회사의 리더들이 잠깐 멈춰 경험이 주는 가르침을 이해하고 진로를 바꿨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 2. 누구에게나 잠깐 멈춰 되돌아볼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나는 지금까지 잠깐 멈춰 되돌아보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잠깐 멈춰 되돌아봐서 성장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심지어 동기부여나 격려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왜 그럴까? 걸음을 멈추면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동기부여로 속도를 내면 큰일 난다. 그럴 때는 잠깐 멈춰 되돌아보고 진로를 바꿔야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장소를 찾거나 만들라고 제안한다. 물론 그런 장소를 만들었다고 무슨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가는 시간을 정해 놓을 경우 그 장소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성장의 보탬이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몹시 바쁘게 살아간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예 뛰어다녀야 할 지경이다. 물론 그 와중에도 기회의 순간이라고 할 만한 경험을 한다. 인생에 중요한 일이 생겼음을 암시하는 장소, 행사,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이러한 순간은 대개 변화의 시기를 가리킨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잠깐 멈춰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건의 의미를 무심코 넘겨버릴 수 있다. 반대로 제때 되돌아보면 그 경험이
인생의 소소한 순간을 넘어 분수령으로 발전한다. 잠깐 멈춰 성장이 따라올 틈을 주면 인생이 더 나아진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변화를 일으키고 진로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거기서 얻은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 매해의 마지막에 하는 일. 크리스마스 오후 손자들이 선물을 개봉하고 온갖 소란이 가라앉으면 나는 1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뜬다. 다른 가족이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슬그머니 서재로 들어간다. 책상 위에는 지난해의 일정이 기록된 달력과 노트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날부터 12월 31일까지 꼬박 일주일 동안 달력을 다시 살펴본다. 지난 359일의 만남, 회의, 약속, 활동을 시간별로 되짚어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씩 평가해 본다. 강연 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앞으로 늘려야 할 강연, 줄여야 할 강연, 아예 하지 말아야 할 강연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성장 기회를 돌아보며 결과가 좋았던 것과 그렇지 않았던 것을 파악한다. 나는 모든 만남과 회의를 돌아보며 앞으로 늘려야 할 모임과 아예 없애야 할 모임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될 일을 굳이 직접 하느라 투자한 시간을 계산해 본다. 나는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했는지 따져본다. 또 한 해 동안 우리 부부가 함께한 일을 목록으로 만들고 하루쯤 밖에서 아내와 오붓하게 저녁을 먹으며 지나간 일들을 되새겨 본다. 그렇게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항상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져 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살펴보려 노력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듬해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덕분에 해가 갈수록 삶의 초점이 명확해지는 것은 물론 더 좋은 전략으로 일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만약 내가 바라던 것보다 힘들거나 덜 생산적인 1년을 보냈을지라도 절대로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서 얻은 교훈으로 다음 해를 더 잘 살면 되지 않겠는가. 전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성장을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계획의 법칙이다. 인생을 계획할 때는 모든 것에 2를 곱한다. 나는 웬만하면 앞날을 낙관하기 때문에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편이다. 그런데 경험으로 보자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대개 예상보다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든다. 특히 성장이 그렇다. 그런 격차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2를 곱한다. 가령 어떤 일이 1시간쯤 걸릴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2시간으로 계획한다. 프로젝트가 일주일 만에 끝날 듯하면 2주일을 배정한다. 목표 달성에 $1,000가 필요할 경우 $2,000를 준비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일을 곱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내 경우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모든 것에 2를 곱하면 내 낙관론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었다. 내 성격도 유난히 급하지만 가만 보면 다른 사람들도 빠르고 쉽게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성장도 그러기를 바란다. 물론 더 빨리, 더 많이 성장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성장 비결은 자신이 가진 것과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데 있다. 성장에 들이는 노력을 3배로 늘리자. 그리고 조바심 내지 말고 성장이 인생에 깊이 뿌리내려 천천히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자. 호박과 토마토는 몇 주 만에 자라 며칠, 몇 주 동안 열매가 열리지만 첫 서리가 내리면 이내 죽어버린다. 반면 나무는 서서히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까지 자라고 열매도 수십 년 동안 맺는다. 건강하기만 하면 설이나 태풍, 가뭄에도 끄떡없다. 성장 전략을 세울 때는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배정해야 한다.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수준에 2배를 배정하자. 그러면 너무 일찍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시련 속에서 교훈을 얻는 방법. 긍정적인 인생관을 형성한다. 인생관이란 인생의 기준이 되는 틀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태도, 추측, 기대를 뜻한다. 그 속에는 가령 돈을 대하는 태도, 자신의 건강에 관한 추측, 자녀의 미래에 거는 기대 등이 포함된다. 바로 이러한 인생관에서 사물에 대한 관점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낙천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 활기찬 사람, 침울한 사람, 남을 잘 믿는 사람, 남을 잘 의심하는 사람, 싹싹한 사람, 과묵한 사람, 대범한 사람, 소심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째째한 사람, 베푸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인생관을 유지하면 나쁜 경험에 잘 대처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가족치료법의 대가 버지니아 사티어는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제 마음대로 굴러간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했다. 살아가면서 겪는 일 중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우리 뜻대로 바꿀 수 있다. 즉, 우리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기로 결단하고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의 본질과 신념을 갉아먹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또한 비극이 닥쳤을 때 쉐릴 머니기스처럼 굳건한 의지로 고통 속에서 긍정적인 교훈을 찾을 수도 있다. 내가 긍정적인 인생관을 받아들이게 된 까닭은 그렇게 해야 나도 성공하고 다른 사람도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생각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인생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인생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중 일부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중 일부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온다. 인생관이 긍정적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더 좋아진다. 인생관이 부정적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더 나빠진다. 그러므로 나는 긍정적인 인생관을 선택한다.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발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어느 물방앗간 주인이 오랫동안 일용직으로 일해온 샘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물방앗간 2개 사양 쥐들이 나타나 골치를 앓고 있으니 그 동물을 처리해달라며 엽총까지 내준 것이다. 샘은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처음이라 몹시 기뻐했다. 몇 달 후 샘의 친구가 찾아왔다. 샘은 총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풀 덮인 둑 위에 앉아 있었다. 어이, 샘, 뭐하나? 일하지, 둑을 지키고 있어. 뭐 때문에? 사양쥐. 친구가 둑을 둘러보는데 때마침 사양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 저기, 쏴버려. 그런데 샘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사양쥐는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다. 아니, 왜 쏘지 않는 거야? 미쳤어? 나더러 실직자가 되라고? 이 무슨 실없는 얘기인가 싶겠지만 우리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학생 시절에 나는 육류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고기를 냉동고로 가져가 고객이 주문한 대로 처리하는 일을 했지만 공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싶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몇 주가 지났을 때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펜스라는 사람이 나를 불렀다. 웬 질문이 그렇게 많아? 아는 게 많으면 그만큼 할 일도 늘어나는 법이야. 그는 공장에서 소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고 오로지 그 일만 하려고 했다. 그를 생각하면 월스트리트 저널 연재 만화에서
한 구직자가 인사 담당자에게 한 말이 떠오른다. 저는 이 일에 과분하니 제 능력을 딱 절반만 사용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능력을 조금만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현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성장을 위한 긴장도 없고 발전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parapublishing.com의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 중 남은 생애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3분의 1이고 대졸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42%로 나타나 있다. 데이비드 고딘 출판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에서 서점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는 사람은 고작 32%밖에 안 된다고 한다.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있는 곳과 도달할 수 있는 곳의 거리를 아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그 거리를 줄이려고 책을 읽는 사람은 확실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너무 많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함에 안주하려 한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에드먼드 가우데트의 글을 읽고 직접 판단하기 바란다. 평범은 가족과 친구들이 왜 더 성취하지 못했느냐고 물을 때 실패자가 되는 핑계다. 평범은 밑바닥의 꼭대기, 가장 나쁜 것 중 가장 좋은 것, 꼭대기의 밑바닥, 가장 좋은 것 중 가장 나쁜 것이다. 당신은 그중 어느 쪽인가? 평범은 뻔하고 그저 그렇고 있으나 만하고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다는 뜻이다. 평범은 게으름뱅이가 인생이라는 무대에 당당히 설 배짱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는 변명이다. 평범은 아무 목적도 없이 공간만 차지하는 것, 인생에 무임승차하는 것, 자신에게 투자한 신에게 이자 한 푼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평범은 삶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삶을 흘려보내는 것, 죽으림을 다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잊히고 만다. 성공한 사람은 기여한 대로 기억되고 실패한 사람은 도전한 까닭에 기억되지만 평범한 사람, 침묵하는 다수는 까맣게 잊힌다. 평범하게 사는 것은 자기 자신, 인류, 신에게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는 짓이다. 가장 슬픈 묘비명은 이것이다. 평범시 여기 잠들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믿지 않았다면 그 손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여기 잠들다. 나는 평범함에 안주하는 것을 질색한다. 당신은 어떠한가? 평범함을 동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탁월한 조직은 평범한 사람을 기용하지 않는다. 평범함은 굳이 애써서 얻을 필요가 없다. 소설가 아널드 베넷의 말처럼 진정한 비극의 주인공은 살면서 일생일대의 분투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 자기 능력을 모두 발휘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한계에 맞서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자신과 잠재력 사이의 장벽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 장벽에서 오는 긴장을 발판 삼아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현상 유지는 결국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력을 발현하기보다 안전지대에 편안하게 머물고 싶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타성에 젖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일을 해서 똑같은 결과만 얻게 된다. 안전지대에 있으면 그 순간에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범함에 빠져 불만이 쌓인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하루하루가 불행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상 유지에 만족하며 살다가 왜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까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중간만 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용기 있게 안전지대 밖으로 나올 때 비로소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것과 기꺼이 작별해야 한다. 핑계를 버리고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잠재력을 발현하기 위해 자신의 발전을 독려할 때 생기는 긴장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인 존 그린리프 휘티어의 말처럼 입이나 펜에서 나오는 말 중 가장 슬픈 것, 그럴 수 있었는데를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다. 발전은 언제나 안에서 시작된다. 10대 때 나는 아버지의 권유로 제임스 앨런의 위대한 생각의 힘을 읽었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그 책을 읽고 나는 잠재력의 발현이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상을 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면 곧 변화가 일어난다. 안으로 여행하면서 밖으로는 제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누구에게나 꿈이 있다. 시도 때도 없이 꿈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꿈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꿈을 좇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내가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꿈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거의 다 손을 든다. 이때 그 꿈을 쫓고 있는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 손을 드는 사람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꿈을 실현한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군데군데 몇 사람만 손을 들 뿐이다. 무엇이 사람들을 가로막는가? 아니 무엇이 당신을 가로막는가? 마커스 버킹엄의 저서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에 실린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무엇이 그들을 가로막는가? 대다수 미국인은 살을 빼고 싶어 하지만 딱히 노력은 하지 않는다. 책을 쓰고 싶다는 사람은 많아도 쓰기 시작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다 아니라고 대답한다. 바라고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 행동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대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자.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 상황에 대한 책임도 크다. 자신이 지극히 평범하거나 작년에 비해 별로 진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런 현실에 안주하면서 숨기거나 변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현실을 바꾸면서 성장하거나 새로운 길을 닦는 것이다. 짐 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생명체는 죽을 힘을 다해 최대로 성장하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나무는 얼마나 높이 자랄까? 자랄 수 있는 한 가장 높이 자란다. 인간은 선택권이 있는 존엄한 존재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온 힘으로 난관에 맞서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겠는가? 자신을 성장으로 이끌 내면의 추진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비교해 보자. 자기 자신과 한번 겨뤄보자.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당신을 아끼고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그러면 찾아 나서자. 멘토를 찾아내 그의 도움으로 자신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자. 그리고 그 그림에서 힘을 얻어 자신을 성장시키자. 여기까지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2012년 10월에 첫 발간된 책으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저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 존 맥스웰은 리더십 코칭 전문가로서 500만 명이 넘는 리더들을 교육시키며 그들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코칭했던 리더들의 성장 과정과 더불어 자신의 성장 과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성장에 대한 통찰을 이 책에 담아냈는데요. 성장하는데 꼭 기억해야 할 15가지의 법칙을 기억하기 쉽고 읽기 쉽도록 잘 풀어내었습니다. 누구나 성장을 하고 싶고 성장을 통해 인생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지만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며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자는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동기부여와 행동하기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동기란 번개처럼 번쩍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다.
사실 동기는 함정이다. 아예 동기를 생각하지 말자. 일단 한번 해보는 거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비로소 동기가 생기면서 지속하기가 쉬워진다. 기분이 행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행동이 기분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어떤 동기부여를 해야만 행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작을 미루지만 사실 동기부여는 앞서 일단 행동을 시작하면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나의 성장을 위해 떠오르는 어떤 행동을 먼저 시작해보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라고, 평범함에 머물지 말고 더욱 나아가기 위해 움직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나를 따라올 시간을 주면서 잠시 멈춰서 나를 돌아볼 시간을 가지면 그 또한 한 단계 성장하도록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앞만 보며 달려가는 성장도 있지만 건강한 휴식과 적당한 내려놓음과 함께 더욱 질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올해는 어떤 한 해였는지 생각해보고 내년은 어떤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지 생각해볼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런 시점에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올해의 남은 일주일도 기쁘게 마무리하며 힘찬 내년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